아침에 또 집에서도 이렇게 달려와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았는데요. 좋은 날씨에 어디 놀러 가지 않으시고 내일 준비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서울책보고에 오셔서 너무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서든 북콘서트 전에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조아라고요. 오늘은 정용실 아나운서님 그리고 작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전과 다름없이 또 대면의 회사 그리고 또 직장에서도 재택근무 이후에 또 많은 분들을 대면으로 만나 뵙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보다는 또 많은 사람들과 또 소통을 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참 저도 그렇고요. 대화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오해를 사는 경우도 정말 많았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또 조직에서도 그렇고요. 또 가족들도 또 우리 정말 가깝다는 가족들도 대화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스마트폰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저도 좀 대화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도 저는 있었어요. 예전에는 조금 더 내가 좀 그 사람한테 다가갔으면 예전에 좀 내가 더 소통으로 좀 노력했으면 우리 관계가 조금은 나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를 한 적도 많았는데 다시 또 연락을 하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관계 한두 번씩 있지 않으세요? 그쵸? 좀 어색해지고 좀 대화의 기술이 부족하지 않았나 내가 좀 소통의 마음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마음이 있어서 오늘 그런 소통의 마음 그리고 마음가짐과 이런 마음들을 우리 아나운서님 작가님께 조금 더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로 모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대본에 써 있는데요.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은 따뜻하기가 솜과 같고 사람을 상하게 하는 말은 소중하기가 천금 같고 한마디 말이 사람을 속상하게 하는 말은 아프기가 칼에 베이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칼로 사람 몇 번 배워보셨어요? 저도 굉장히 말이 세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요. 아니 좀 반성하고 하루하루 반성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관계에서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화도 중요하고요. 사람 관계에서 언어는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정용실 아나운서님이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혹시 지인분이세요? 제가 알겠습니다. 부끄러워. 네, 먼저 아나운서라는 말보다는 오늘은 작가님이라는 말이 좀 어울릴 것 같아요. 어떤 호칭이 좋으세요? 사실은 오래된 건 아나운서죠. 제가 32년이나 했으니까 아나운서가 더 편하긴 한데 오늘은 책 때문에 여기 오신 거니까 저도 책을 좋아하는 독자이기도 하고 저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은 저자로 하죠 뭐. 사실 제가요. 사실 오기 전에 너무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정말 선배님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팀장님이 오늘 너무 열심히 하는데? 대본이 약간 새까매졌어요. 그래가지고 좀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공감의 언어의 그 작가님이셔서 저를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풀렸어요. 약간. 그래서 오늘 약간 오프닝 좀 잘하지 않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좀 대화라고 하면은 우리가 매일 시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도 대화하고 있고요. 예. 또 지금도 우리 함께 대화하고 있는 이 공간인 것 같은데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코로나 상황에서 너무 그 집안에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고 대화하는 사람 숫자 너무 적어서 잠시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책을 쓴 거는 코로나 이전에 썼거든요. 네. 근데 한창 정말 대화를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거예요. 이렇게 썼는데 이제는 그거랑 달리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는 다시 걸음마를 배우듯이 다시 대화를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그런데 초점을 좀 맞춰서 얘기를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도 좀 잘하셨습니다. 깜빡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집에서 요즘에 누구랑 대화하냐면 저희 강아지랑 남편은 집에 안 들어오고 아들도 늦고 오직 강아지랑 자꾸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복귀해보면서 저희의 대화를 한번 다시 생각해보죠. 네. 오늘 정말 잘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저희 먼저 강연을 박수로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날씨도 좋은데 여기 와주신 게 정말 너무 감사하고 뭐를 더 해드려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제목은
제가 나와 말하기 이렇게 정해봤어요. 왜냐면 일단 내 입을 틔워야 될 것 같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말을 할 수 있을까, 상대하고 어떻게 대화할까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제목을 잡아본 거고요. 제가 2018년도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공감의 언어라는 책을 냈어요. 왜 이 책을 내게 됐는지도 이제 잠시 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낼 때 누구나 말은 해요. 다 말은 하지만 누구하고도 다 대화는 하시잖아요. 하시지만 정말 그게 진정한 대화인가? 한번 생각해보면 만족스러운 대화는 그리 많진 않아요. 뭐 30년, 20년 같이 산 남편하고도 마찬가지고 내 몸에서 나온 아이도 마찬가지고 너무 다양하거든요. 정말 속을 아는 친구는 인생에 한 명만 있어도 살 수 있다는 것처럼 진정한 대화를 나눈 사람 숫자가 워낙 적다 보니까 어떻게 대화를 하면 서로 만족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을까? 한번 제가 32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생전 처음 보는 분들하고 마치 아주 오랫동안 익숙했던 것처럼 방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저도 30년 동안 내내 고민한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번 써봤어요. 방송한 게 30년이구나. 1대1 인터뷰를 제가 한국인이라는 프로그램에서만 한 게 한 550회 정도를 했고요. 라이브로 매일 방송한 게 제가 15년 정도 했더라고요. 그동안 방송에서 만난 사람 몇 명일까? 어림짐작으로 잡아보니까 6만 명. 네.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좀 뺐어요. 제 기억에서 안 나는 사람들은. 그리고 경험을 제가 통해서 사실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요.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도 누구랑 하면 되게 대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분하고는 대화 안 풀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느낌과 경험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 공감이라는 걸 언제부터 관심 갖게 됐냐면 9년, 10년 전에 미국에 제가 잠깐 남편 따라서 특파원으로 가게 돼서 밥 해주고 따라갔었어요. 근데 그때 월간 리더피아라는 데서 저보고 리더 앤 스피치를 기고를 해달라고 숙제를 줬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내는 2년 동안 그 중에서 1년을 그 리더는 정말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이제 그거를 제가 기고를 하면서 잘 말하는 것에 리더가 잘 말하는 것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 하고 자료를 찾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첫 번째가 공감인 거예요. 공감.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공감이라는 게 뭔가. 그래서 그게 공부를 쭉 한 게 제가 한 9년 정도 공부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책을 썼죠. 방송에서 제가 느낀 걸 가지고 이 책에 이런 문구를 적었어요. 30년 동안 제가 방송하면서 어느 순간에 공감이라고 느껴졌냐면 우리가 말이라는 건요. 글이랑 다른 게 있어요. 글은 남잖아요. 그래서 책을 쓰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말은요, 저희 아나운서들이 인정 못 받는 게 뭐냐면 말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왜냐? 사라져요. 말하는 이 순간에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시면 정말 아름다운 건 다 사라져요. 왜 사라져? 꽃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꽃이 인조처럼 붙어 있으면 하나도 안 아름다워요. 말은 소통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사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오면 들어오면서 계속 봐요. 어떤 분들이 오셨나? 어떤 느낌일까? 오늘 되게 피곤하신가? 아니면 오늘 되게 뭔가 호기심을 갖고 오셨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을 보고 있거든요. 그 말과 소통이라는 건 나의 오감, 육감 이걸 다 통해서 상대를 바라보고 상대가 하는 얘기를 느끼려고 그러고 들으려고 그러고 냄새 맡아보려고 그러고 만져보려고 그러고 모든 감각을 총동원하는 거거든요. 이 순간에.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되는 서로가 만나게 되는 그 순간의 결정체 종합예술이라고 저는 표현하죠. 그리고 이 순간성을 시간성을 갖고 있죠. 영속적이진 않아요. 말이라는 건. 그러나 거기에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순간 나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다시 돌아오지 않고 하지만 그래서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가슴에 하늘의 별처럼 하나 남아있는 거죠. 뭔가가. 하늘의 별이 반짝거리듯이 우리의 이 아름다운 대화의 순간이 내 가슴 속에 기억이 되는 게 그게 정말 소통이다. 그게 공감이다. 라고 제가 적어봤어요. 한번. 그 머리말에 한번 적어봤어요. 이게 나의 생각하는 공감이다. 근데 제가 방송 경험과 책 보고 제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이제 그런 공감이라는 게 뭔지 한번 여러분들과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방송을 할 때 테크닉을 배우려고 하잖아요. 저희가 아나운서들도 이 기술이에요. 약간 기술도 있어요. 선배들이 주로 전수하는 게 기술이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뭐 어디를 쳐다보고 뭐 어떻게 앉아가지고 뭐 어떻게 해라. 그래서 이제 막 그런 걸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방식, 저 사람의 방식 다 따라서 해보는데 결국은 제 스타일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 과정에서 제가 인터뷰를 해보는데 어느 날 너무 인터뷰가 잘 됐어요. 우연히. 그 사람하고 저하고 뭔가 코드가 맞은 거죠. 방송이 너무 잘 됐는데 딱 끝나고 났는데 보통 방송 끝나면 안녕히 가세요. 그런 다음에 저는 이제 쉬러 가고 이분은 집에 가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뭐 1시간이 넘게 너무 많은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제가 안녕히 가세요. 그런 다음에 가면 이분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뭐야 얘? 방송하려고 내 얘기 들은 거야? 딱 그 생각이 들면서 너무 불쾌한 거죠. 사실은 이 감정이 서로 주고받았잖아요. 너무 재밌었고 좋았고 한걸 그냥 그러고 끝나면 저는 이 사람을 사람으로 본 게 아니고 이용한 거죠. 방송에서. 그래서 그렇다면 이거는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들어올 때부터 이 사람은 나를 만나는 거에 대한 설레임이 있어서 오는 걸 텐데 왔는데 없어. 정작 진행자는 어디 갔는지. 그럼 이 사람은 참 황당한 거죠. 그래서 저는 나한테 내가 연인을 만난다 라고 생각한다면 누구나 연애를 할 때 사람 만나면 되게 일찍 가죠. 네. 제가 결혼하고 만날 때는 일찍 안 가는데 연애할 때는 일찍 나왔어요. 제가 30분씩. 원래 성격이 좀 일찍 나가는 성격인데 일찍 나가서 기다려. 그럼 그 기다리는 시간이 사실 되게 설레거든요. 네. 오늘은 뭘 입고 나올까? 뭐 오늘은 뭘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는 그 시간이 참 좋거든요. 그래서 딱 만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돼서 끝나고 또 갈 때까지 가는 거 봐주고 서로 잘 가. 그리고 또 아쉬워서 집에 가서 또 전에 잘 도착했어. 이런 과정. 그거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방송이. 그래서 오시면 쭉 들어오시는 그 순간에 저는 커피를 마시면서 기다려요. 이분이 어떻게 문을 열고 들어오실까? 들어와서 어떤 얘기를 할까? 오늘 어떤 기분으로 오셨을까? 그거를 제가 들어오시는 것부터 봐서 들어오시면 천천히 저랑 차 한잔 마시고 얘기를 잡담을 좀 하다가 그 다음에 방송 들어갈 얘기를 절대 저는 미리 안 해요. 그 순간에 가서 하는 거죠. 가서 진짜 본격적인 얘기를 듣는 거예요. 막 열심히 듣고 나면 이분은 저한테 처음에는 거기까지 얘기 안 하려고 오셨어요. 원래는 나 낯도 모르는 애인데 뭐 걔한테까지 그런 얘기까지 할 건 없고 한 요 정도까지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딱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막상 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사람이 딱 얘기가 터지면요 안 하려고 했던 게 막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그분이 저한테 느끼시는 감정이 저는 뭔지 알아요. 친구한테 내가 너무 속을 다 터놓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죠? 얘가 나를 모른 척하면 불안하죠? 네. 저게 또 어디 가서 내 비밀을 다 얘기하면 어떡하지? 뭐부터 시작해서 나는 얘랑 굉장히 깊어진 것 같은데 얘가 생까네? 뭐 이런 느낌도 받게 되고 그걸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거야말로 진짜 기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에 대한 애정,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끝까지 그걸 챙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해 줬는데 안녕히 가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시는 거를 따라 나가요. 제가 보통 인터뷰 프로그램을 하면 나가서 가시는 걸 보고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하고 들어와요. 그걸 하면서 제가 이제 인터뷰 프로그램을 하면서 느꼈던 건 공감이라는 건 결국은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구나. 방송도 기술이 아니라 내가 삶을 대하듯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이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내가 어떤 태도로 내가 그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느껴집니다. 서로 대화를 할 때. 부모가 나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도구로 생각하는지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느껴집니다. 자식의 입장에서. 왜냐면
야, 너 어떻게 있다고 성적을 받아갖고 올 수 있어?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이번에 실수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뭐 캐물어 보지도 않고 판단을 먼저 하는 거잖아요. 상대에 대해서. 그건 어떻게 보면 너가 나의 자존심을 지켜야 되는데 이따구 성적으로 내 자존심이 지켜지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태도가 결국은 말문을 트는 첫 번째 단추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무슨 스킬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옷을 입을 때도 보면요. 첫 단추만 그냥 딱 끼면 나머지가 그냥 단추하고 구멍이 쫙 맞게 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나머지 잠그면 되거든요. 근데 첫 단추를 잘못 끼면요. 다 다시 끼워야 돼요. 다 풀고 다 다시 끼워야 돼요. 인간관계라는 게 한 번 얼그러지면 단추를 한번 잘못 끼우면 다 다시 끼워야 돼요. 다 다시 끼워야 돼요. 근데 하나를 딱 첫 단추를 딱 잘 깨우면 그냥 스르르 열리는 것처럼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처음에 설정해 놓느냐가 그냥 그 다음을 무르르듯이 갈 수도 있고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나머지가 다 꼬여버리게 되는 남편을 나의 주머니로만 생각하면 나의 돈주머니로만 생각하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죠. 그러면 그 다음 그냥 말끝마다 그 사람의 태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아니 네가 나한테 그따구 월급을 주고서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거기서 빈정이 상하는 거죠. 나는 은행이야? 내가 창구야? 돈만 꺼내야 돼? 그게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첫 단추를 끼우느냐가 결국은 그 사람과의 대화에 물꼬를 트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저는 그냥 그것만 잘 끼우면 더 이상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스킬 필요 없어요. 기술 없어요. 잘할 기술 필요 없고요. 첫 단추 잘 끼우면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감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전제. 대화를 기술이나 테크닉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뭐 아무리 연습하고 뭐 혼자 연습하고 뭐 돈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갖다 주면서 뭐 스피치 학원에 가고 뭐 누구한테 배우고 다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대화를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말하기 훨씬 이전부터 오감을 통해서 서로 느꼈고 대화가 없는 바디랭귀지 기관이 뇌가 발달하기 이전인 호모사피엔스 훨씬 이전부터 우리는 바디랭귀지로 다 얘기를 했던 인간이기 때문에 언어는 그 후에 나온 아주 사소한 것에 불과한 거거든요. 이미 다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셔야지 대화가 가능합니다. 목표가 뭘까요? 궁극적인 목표가? 너와 나 우리의 관계를 잘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너랑 나랑 좋은 관계를 맺겠다고 하는 건데 마주보고 있는 당신과 나의 더 좋은 관계를 위해서 소통하는 거지 소통의 목표가 설득 내가 뭔가를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분차적으로 저쪽이 해주고 싶으면 해주는 거고 진짜 설득을 잘하고 진짜 영업을 잘하시는 분들은 저런 목적이 없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제가 이제 공감의 언어를 낸 다음에 강의를 되게 여러 군데 갔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영업 파트에서 저를 불렀어요. 굉장히 빨리 불렀어요. 저를 책 낸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어떤 분이 연락하셨는데 영업하는 분들 모임이래요. 내가 영업을 해본 적이 없는데 거기 제가 가도 될까요? 그때 와서 대화하는 첫 문을 열고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달라고 갔는데 영업하는 분들 역시 완전 선수들이에요. 어떻게 아냐면 벌써 이 반응하는 거랑 이게 완전 달라요. 역시 영업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걸 첫 번째 느꼈고 또 하나는 영업을 잘하시는 어떻게 하면 잘하세요? 제가 몇 번 물어봤어요. 이렇게 사례를 한두 명만 좀 설명해달라고. 그랬더니 제일 잘하시는 분이 한 분이 설명하신 게 뭐냐면 그 물건을 팔러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를 보고 내가 파는 거를 안 살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내 주변에 딴 걸 파는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필요하면 그걸 연결해 주는 거예요. 필요한 걸 싸게. 그러다 보면 몇 번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고 나면 이 사람이요. 근데 얘가 왜 와갖고 나한테 이거 좀 자꾸 딴 걸 연결해 주지? 그래서 결국은 그 네가 원하는 게 뭔데? 라는 거를 물어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이거 팔아요. 라고 얘기하면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얘기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영업의 달인들은 저렇게 하는구나. 나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의외로 관계를 먼저 맺는구나. 영업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을 위한 존재가 되어주는구나.
그 다음에 물건은 내가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살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소통의 전제가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그리고 관계가 먼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통은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거를 알게 됐다는 거죠. 영업하는 분들이 선수들은 역시 다르더라고요. 네. 완전히 다른 걸 알게 돼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공감을 공부하면서 정말 공감을 잘한다는 사람들 책을 다 읽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선수들은 다른가? 오프라 윈프리 제일 유명하잖아요. 오프라 윈프리 뭐 그 많은 상처받은 영혼들과 그 문제를 얘기하고 같이 울고 같이 허브하고 도대체 이 사람은 대화를 그럼 어떻게 볼까? 이 사람이 근데 쓴 책이 별로 없어요. 오프라 윈프리라는 제목이 달린 책은 되게 많은데 다 딴 사람이 썼어요. 오프라 윈프리 원래 책을 많이 안 써요. 오프라 윈프리가 쓴 책이 한 2권 정도 될 거예요. 지금까지 나온 거. 지금 영상책 한 권 쓴 거하고 그 전에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라는 책하고 에세이하고 2권 정도밖에 안 썼어요. 근데 그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라는 책 안에 보면 대화에 대한 얘기는 정말 손톱만큼밖에 안 나와요. 딴 얘기만 잔뜩 써요, 이 사람이. 근데 그 안에 여러 가지 힌트가 있는데 그 소통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한 정의는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책 다 뒤집으면. 너와 내가 만들어가는 춤이다. 여기서 춤을 좀 춰보신 분 계십니까? 저도 춤을 잘 추지는 못하는데 이제 춤추는 애한테 물어봤어요. 춤이 뭔가? 근데 춤이라는 건 상대적이죠. 어떤 상대를 만나느냐에 따라 춤이 달라지죠. 정말 잘 추는 사람이랑 추면 그냥 그 사람이 리드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죠. 정말 못 추는 사람이랑 하면 계속 서로 밟아요. 춤이라는 건 상대적이에요. 나의 코드와 상대의 코드를 맞추는 거거든요. 힘을 저쪽이 많이 주면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 나는 가야 되죠. 뒤로 가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이 몇 센치를 밟아서 올지 알 수 없어요. 힘을 손이나 이런 느낌을 통해서 힘을 느끼면서 가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거는 튜닝 하는 겁니다. 튜닝. 서로 맞추는. 음악이 내 소리만 크게 나고 너 소리는 안 나고 이게 아니라 나와 너의 소리가 그냥 서로 어우러지게 만드는 그걸 맞춰가는 호흡을 맞춰가는 저쪽이 오늘 좀 얘기를 많이 할 상처가 있어서 많이 하려고 하면 좀 들어주고 오늘은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으면 내가 좀 더 해주고 이렇게 맞춰가는 튜닝하는 거고 또 하나는 춤은 이런 평지에서 하는 거지 위아래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왜냐? 우리가 권력관계 이렇게 위아래의 권력관계는 대화가 아니에요. 그거를 벗어나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인증 까고 서로 다 열고 인정하고 서로 평등하게 대화를.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대화가 사실 참 어렵죠. 왜냐면 학비를 부모에게 받고 나의 안위를 그 사람이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뭔가 평등하지 않은 관계 대화가 참 어려워요. 인간 대 인간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대화가 어렵다는 거예요. 평등한 관계라야 대화는 된다. 그런 관계 속에서 대화가 된다. 너무나 오프라 윈프리가 너무 잘 본 거죠. 춤, 맞추는 거. 나의 안테나로 너의 안테나를 맞춰주는 거. 너의 감을 맞추는 게 대화다. 오프라 윈프리도 굉장히 많은 사람과 대화를 했지만 레리 킹이 사실은 이 사람은 뭐 40만 명인가를 만났나 50만 명을 만났나 하여튼 엄청난 숫자의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레리 킹은 뭐라고 말을 했을까 하고 레리 킹의 책이 많아요. 물론 본인이 안 썼어요. 굉장히 유명한 스토리텔링 작가들이 썼지만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을 먼저 간파해라. 대화는 말은 그 다음이다. 사람을 먼저 간파하면 말하는 건 별로 서로 힘들지 않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무엇을 듣고자 하는지를 알면 대화는 저절로 된다. 사람을 먼저 간파해라 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은 제가 좀 더 해석을 해보자면 상대가 가진 감정,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 그리고 그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대화의 내용보다. 그래서 그거를 레리 킹은 간파를 하면서 그 사람들과 몇십만 명과 대화를 해온 거죠.
제가 사실 이렇게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면서 상대의 마음을 너무 알고 싶어요. 독심술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말 안 해도 내가 저 사람 마음 다 알아가지고 막 질문하면 막 그냥 막 쏟아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제일 듣고 싶은 말은 인터뷰 끝나고 갔는데 와, 나 오늘 이런 말까지 할 줄 몰랐어요. 이 말을 들은 거 제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진짜.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느끼는 그 쾌감은 정말 말할 수가 없죠. 근데 그렇게 하려고 막 몰두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상대의 상황이 보여요. 오늘 되게 피곤한 상태로 오셨구나. 되게 오늘은 기분이 좋으네. 제가 이제 이현영 선생님하고 인터뷰했을 때 그때 팔순에 뇌수술을 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오셨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선생님이 노쇠해 보이신다. 아픈 후에 오셨으니까. 그리고 아픈 후에 오시니까 왠지 사람이 아프고 이렇게 상처가 있고 이럴 때는 뭔가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어지고 그렇죠. 확 열릴 때가 있어요. 잘. 오늘은 뭔가 대화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상황 속에서 하죠. 그 다음에 보는 게 그 사람의 감정입니다. 오늘 굉장히 그 상처 속에 힘든 것 속에서 뭔가 울컥하는 게 있을 것 같다. 이런 감정이 느껴져요, 저한테. 그러면 이제 그 감정을 따라가요. 가장 근본적인 건 그 사람의 욕망이에요. 그 욕망을 보면 근본적인 그 사람이 어느 부분에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얘기를 하는지 그걸 저는 이제 햇살이라고 표현하는데 열쇠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왜 열쇠라고 표현하냐면 열쇠가 안 꽂혀지잖아요. 보통 대부분 사람들한테 안 맞아요. 키가. 그리고 그러면 이것보다 더 저것보다 더 해보면 안 되는데 어느 순간 탁 꽂히면 착하다 문이 열리면서 사람이 말을 막 쏟아내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대화가 필요 없어요. 그 열쇠를 맞추는 과정 그 사람이 그냥 가장 원하는 이야기를 딱 코드를 맞췄을 때 그 순간 그게 욕망이에요. 그 욕망에 딱 갖다 꽂히면 그냥 얘기는 제가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그날은 방송 안 해도 저는 가만 앉아있을 때요.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어요. 딱 어느 순간 딱 코드가 맞으면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그냥 계속 얘기합니다. 자기 얘기. 그럼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저절로 얘기가 다 1시간 동안 인터뷰 내내만 하면 끝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상대의 감정, 욕구, 욕망 이걸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그 욕구는 어디랑 맞닿아 있냐면 사람의 그 욕구는 결국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 그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그걸 발현하려고 하죠. 그 욕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하고 싶어지고 그래서 진로 이런 데랑도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어느덧 학생들을 진로를 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특별하게 제가 무슨 진로 적성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네가 왜 보니?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네가 왜 남의 진로를 봐주고 있니?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왜 이걸 내가 보고 있지? 근데 그거는 바로 제가 그 감정과 욕구, 욕망을 찾아 들어가는 과정에서 알게 된 걸 제가 보게 되는 거죠. 상대방이 딴 사람보다 더 빨리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좀 성격이 독특해서 아이의 그 욕구를 본 게 굉장히 어린 시절에 간파했어요. 굉장히 어릴 때, 2살 때. 우리 아이는 3살에 말을 시작했는데 2살에 제가 그걸 보게 됐는데 원래 사람은 엄마 앞에서 이렇게 엄마랑 마주보고 있으면요 절대 자기 그 원하는 걸 드러내지 않아요. 엄마를 맞추죠. 특히 어린 나이일수록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엄마를 맞춰서 엄마한테 예쁜 표정 짓고 막 그래요. 자기적인 걸 해요. 애들도 얼마나 생존력이 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엄마가 딱 등을 돌리면 그 순간 자기 하고 싶은 걸 해요. 손가락을 깐다든지 막 있잖아요. 사탕을 먹는다든지 엄마 없을 때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해요. 그때 내가 등을 돌리고 있는 순간 얘가 하고 있는 게 진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을 하면서도 집에서 계속 얘를 관찰하는 왜냐면 저는 방송하는 애고 또 특히 사람 인터뷰라는 애고 그 사람이 욕망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애를 어릴 때부터 계속 관찰해서 전 말하는 걸 안 들어요. 걔 말을 안 믿고 걔가 하는 행동만 보죠. 이렇게. 근데 2살 때 저희 애가 슈퍼에 가가지고 제가 과자를 사는데 제가 과자를 살 때 한 번에 꼭 한 10개씩 사거든요. 맞벌이니까 그 슈퍼랑 이렇게 슈퍼 아줌마랑 관계를 터가지고 거기를 고정으로 정해놓고 이렇게 물건을 하면서 아이 것도 막 거기서
사주가 편하게 지내려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슈퍼에서 제가 과자 10개씩 20개씩 사는데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갖다 놓는데 그리고 슈퍼 아줌마한테 아니 이걸 왜 자꾸 갖다 놓으시냐고 그랬더니 아줌마가 아니 자기는 내가 미쳤냐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왜 갖다 놓냐요. 근데 여기 지금 내 10개를 갖다 놨는데 이거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정말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 빼는 거예요. 아니 누가 이제 아줌마랑 나밖에 없는데 지금 그랬더니 나머지 한 사람이 우리 아인 거예요. 근데 얘가 왜 이걸 갖다 놓을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걔가 갖다 놓는지를 가만히 그걸 갖다 놓고 있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주제에 제자리에. 그리고 한 개만 딱 놔두는 거야 거기에. 그럼 뭐지? 근데 그 봉투를 뜯어서 과자를 먹을 때 내가 엄마 한 개만 그러면 절대 안 줘요. 이러면 절대 안 줘요. 근데 이건 또 뭐지? 내 뱃속에서 내가 여태까지 다 헤매겼는데 과자 한 개를 안 준 이런 나쁜 놈이 있나. 그래서 이거 뭐지? 근데 얘는 구두쇠인 거예요. 너무 구두쇠인 거예요. 아까워. 이건 자기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얘가 너무 구두쇠예요. 그래서 이게 내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이게 완전 다른 애가 태어날 수가 있지? 그래서 관찰을 좀 하면서 보니까 구두쇠라는 건 뭘까요? 돈을 아끼는 거죠. 돈을 아끼는 거. 그러면 부인을 아끼는 건 뭐죠? 애처가죠. 네. 그러면 부인을 아끼면 부인으로부터 남편은 사랑을 받게 되죠. 돈을 아끼면 돈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돼요. 그래서 얘는 나랑 달리 돈의 사랑을 받는 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돈의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돈과 관련된 일을 하면 돈이 계속 자기를 사랑할 거 아니에요. 저는 돈을 별로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않으니까 돈이 나를 사랑 안 해준단 말이에요. 걔는 돈이 사랑해주겠구나. 그러면 그쪽 분야로 가는 게 맞죠. 저는 무관하니까 이렇게 아나운서 이런 걸 하는 거죠. 사람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일찍이 알고 말은 안 했어요. 본인도 인정 안 해서 처음에 얘기를 안 하고 쭉 두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진로 정할 때 제가 이제 걔한테 얘기했죠. 너는 구두쇠잖아. 응. 구두쇠가 뭐야? 몰라? 돈을 아끼는 거. 돈을 아끼면 돈이 애처가는 부인이 아끼면 사랑해주듯이 돈이 들어서 그럼 그쪽 분야로 가라. 그랬더니 그럴까? 지금 가서 지금 그쪽 분야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은행에서. 굉장히 잘 맞아해요. 네. 그래서 이게 사람이 본능적으로 보여주는 그 욕구, 욕망, 근본적인 거,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키워드. 그러면 내가 상대에게 내 얘기를 할 땐 보통 정말 친한 사람하고 얘기할 땐 나의 욕망을 얘기하죠. 난 이런 걸 하고 싶어. 난 이게 좋아. 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짜 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 나의 욕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가장 나랑 가까운 사람이에요. 사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하고 끊임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화수분처럼. 그 욕망은 나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가 나와요. 만약에 상대와 내가 그 끝없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그 사람의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또 그 얘기도 끝도 한도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더라라는 걸 알게 됐죠. 근데 사실 이제 대화를 해보려면 이제 더 들어가서 이제 그런 게 인간인데 우리는 왜 대화가 안 될까?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는 굉장히 열심히 잘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은 열심히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듣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잘 안 듣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부모님이 무슨 얘기를 할 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나가죠. 정말 듣기 싫은 얘기는 겉으로는 듣고 있지만 스쳐갑니다. 그냥 나를 통해서 스쳐가고 타인의 이야기를 왜 듣기 어려울까요? 그러면 왜 어려울까요? 왜 안 될까요? 우리는 왜 안 될까요? 듣기라는 거는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수동적이라고 생각하죠. 왜냐면 우리가 등 대고 앉아있잖아요. 이렇게 앉아서 듣는 건데 뭐가 이게 주체적인 거야? 내가 말하는 것도 아닌데? 아니요. 듣기 싫으면요 잠시 딴 데를 갔다 오면 돼요. 머릿속에서 저쪽에 잠깐 갔다 오는 거예요. 네? 잠깐
오늘 점심 먹은 거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있고 딴 생각을 해버리면 그냥 안 들려요. 엄청나게 듣기라는 거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듣겠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해요. 제가 방송을 말하는 걸 하잖아요. 말하는 방송 이렇게 뭐 여러분 어떻게 되십니까? 뭐 이런 말하는 방송을 하면 2시간, 3시간을 해도 별로 안 힘들어요. 근데 나랑 똑같지 않은 낯도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를 나는 경험해보지도 않은 정말 타인의 이야기를 들은 거 딱 2시간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일단 가서 쉬어야 돼요. 제가 저기 들어가가지고 어디 가서 혼자 좀 쉬어야 돼요. 너무 힘이 들어. 너무 힘이 들어서 2시간 쉬고 나와야지 또 방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에너지가 훨씬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마음의 문제가 문제됩니다. 자식이 게임을 하고 있어. 게임을 내가 오늘 특히 여기 들어갔는데 게임을 하다 걸려서 방에서 그러면 얘가 뭐 엄마 어쩌나 내가 오늘 왜 게임을 했냐고 막 변명을 하려고 그러면 딱 안 들려. 그다음부터 그걸 게임하는 걸 본 순간부터 귀가 안 들려. 저놈의 새끼가 어떻게 된 게 저 게임하고 있지? 그러면 그다음부터 대화가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안 들리냐? 마음이 이미 상했어요. 그리고 제가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기가 안 들려요. 뭐라고 짓거리는 이 모양을 막 하는데 내가 하나도 안 들어. 내 생각에 빠져있는 거예요. 내 감정에 빠져있으니까 안 들려요. 남편이 너무나 늦게 들어오면서 막 들어와가지고 오늘은 있잖아 뭐 어쩌고 하면 입은 뻑뻑뻑뻑 하는데 부모처럼 내가 분노 뚜껑이 확 열려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이유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지와 노력이 없어서도 있지만 저렇게 마음이 상해버리면 안 들려요. 마음의 문제. 왜 친구들 중에 나랑 싸웠는데 말도 안 되게 나 기분 나쁘게 하는 걔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하나도 안 들리잖아요. 그 좀 들려야지 뭘 어떻게 이해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귀에 일단 들어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만큼 듣는 게 어려워요. 그 다음에 또 뭐냐, 같이 여러 명의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노래방에 가면 왜 남 노래 부를 때 듣지도 않고 노래 그 책만 보고 있는 사람이지 다음에 내가 뭐 부를까 책 보는 거랑 똑같이 대화할 때 저 사람 얘기를 듣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제 한 단어야 바로 해야지. 그 생각만 하루 종일 하고 있으면 남의 얘기 하나도 안 듣는. 오늘 뭔 얘기했는지 모르고 내 얘기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듣는 거는 내가 말하고 싶은 욕구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 거기에 빠져서 몰입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음에 누가 뭐 나한테 조언을 구하러 왔는데 그 조언을 그러니까 조언을 구하려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야 조언을 해주는데 한 가지가 딱 걸려. 나랑 똑같은데? 잠깐만.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 나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상대방을 조언을 구하려고 왔는데 얘기도 못 해보고 가는 거예요. 내 얘기 듣고. 그만큼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다 들어주는 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참아야 돼. 내려놔야 돼. 나도 할 게 너무 많은데 똑같은 상황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아니야. 제가 다 얘기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조금만 더 기다려. 이런 인내심이 또 필요한 거예요.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잘 듣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본능적으로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이 본능을 제어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잘 듣는 게 너무 어려워요. 잘 듣질 못하니까 대화가 안 돼요. 듣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고 들어준다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겠다는 얘기고 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마음의 전화, 뭐 우울감이 있을 때 어디로 전화하세요 이런 전화 상담하는 게 그 사람들이 무슨 해결해 주시는 게 없어요. 크게 해결해 주지 않아도 일단 그 사람의 위기 상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문제 반이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들으려면 그만큼 힘든 거죠. 나랑 똑같지도 않은 사람의 이야기를 상상해가면서 그 사람이 느낀 감정을 내가 느껴가면서 들어야 되는데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공감이라는 게 뭔가 제가 자료를 쭉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원래 어원은 독일의 철학자인 뭐 테오도로 리프스인가 하는 사람이 뭐뭐뭐의 속으로 들어가다 라는 표현으로 공감을 쓰게 된 거예요. 저 뜻이에요. 뭐뭐의 속으로 들어가다. 그러니까 예술이나 자연 속으로 들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를 표현한 거였죠. 그래서 이거를 미국의 심리학자가 가지고 옵니다. 철학자가 한 말을 가지고 와서 empathy라고 표현하면서 그거를 사람에게 쓰는 용어로 쓴 거예요. 원래는 예술이나 자연 속으로, 그러니까 어떤 미학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자연을 느끼고 예술을 느끼는 이런 거를 공감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이거를 심리학으로 에드워드 티치너라는 사람이 가져와서 쓰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공감은 뭐예요? 내가 타인의 속으로 들어가 느껴보는 그런 거거든요. 그게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이라는 거로 나누어져요. 인지적 공감이라는 건 뭐냐면, 맨날 내가 너의 입장에서, 우리가 역지사지라고 표현하는 게 인지적 공감이에요. 내가 너의 위치에 선다면, 내가 아랫사람 입장이라면, 내가 부장님 입장이라면 하는 이런 입장에 서보는 게 인지적 공감이에요. 이거는요, 남자들이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외로. 왜냐면 이제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그 자리를 잘 해내려고 하면서 이런 걸 잘하는데, 이 정서적 공감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감정적으로 공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엄마가 아이가 너무 아플 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제가 아픈 걸 내가 느끼는 거야. 제가 자전거 타다가 팍 잡아줬는데 내 무릎이 아파. 내가 더 아파. 미치겠어. 내가 차라리 아픈 게 낫겠어. 이렇게 느끼는 그런 느낌. 엄마가 아이하고 그 고통을 같이 하는 그 느낌. 그거를 정서적 공감이라고 말해요. 근데 저까지가 다 됐을 때 진짜 공감이거든요. 저 두 가지가 다 될 때.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다. 그러니까 감정이입의 과정인데 너무나 섬세하고 깊이 있는, 굉장히 힘든 거죠. 너무 힘든 일이에요. 마치 공감을 하면 우리 이제 타인의 경험을 내가 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인터뷰 프로그램 할 때 제일 재밌었던 게, 난 발레를 해본 적이 없는데 발레리나 얘기를 하면 발레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발레하는 사람들은 디스크나 뭐 골절이 기본이에요.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걸어도 다리가 아플 때가 있는데 발을 이러고 걷잖아요. 몸무게가 나가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유지하면서 막 몸을 틀고 하니까 골절과 이런 거 기본으로 달고 살아요. 근데 걔네들은 그러고도 무용을 계속해요. 인간이도. 난 조금만 허리가 염주 하나 나도 회사를 나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디스크가 터졌는데 무용을 할 수가 있지? 근데 해요. 프로라서. 근데 그런 걸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가 진통제를 맞으면서 하고. 너무하다. 어떻게 저걸 하지? 근데 그건 내가 그 사람이랑 대화를 안 해봤으면 생각해보지도 못하는 고통이죠. 그런 식으로 타인의 것을 내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건 그런 간접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터뷰를 통해서. 공감이라는 거는 그냥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해져 있는 환경 맥락까지 다 보는데, 그거를 그냥 단순히 거기에 같이 빠져들어가지고 물귀신처럼 그 사람이 끌고 들어간다고 해서 같이 들어가갖고 완전히 거기 빠져가지고 못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한 위치에 상황이 보이는데 서서 그 사람이 이런 거였구나 하고 보는, 약간은 객관적으로 볼 수도 있는, 때로는 들어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거리를 둘 수도 있는 그런 것을 공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감을 하려면 남의 감정을 저렇게 알아야 되는데, 남의 감정 어떻게 해요? 내 감정도 모르는데 무슨 남의 감정이에요? 내 감정을 먼저 알아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을 먼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타인의 감정을 알기 위해서 이제 내 감정과 욕망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감정은 소통하게 합니다, 사람을. 왜냐면 감정이 쌓이잖아요. 남편에 대한 감정이 쌓이면 이렇게 말하죠. 자, 오늘 할 말 있어. 나랑 오늘 얘기 좀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정이 쌓여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무서워해요. 얘기 좀 하자.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에요. 대화합시다. 싫어해. 대화를 왜 해야 돼? 맨날 하는 게 대화인데. 네, 그 말을 꼭 해요. 무서워서. 왜냐면 뭔가 나올 것 같거든. 알아, 본능적으로 뭐가 나올 줄.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쌓여있던 감정이 나오는 거다. 감정은 사람을 말하게 해요. 네가 나를 이런 식으로 해? 네 오늘 나랑 얘기 좀 해보자. 감정은 사람을 소통하게 하고 또 행동하게 하고, 너 이리 와 행동하게 하고, 내가 가서 얘기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억하게 해요. 이 감정이라는 건 정말 기가 막혀요. 저는 기억이라는 거에 대해서 뇌과학 중에 저는 기억과 관련된 그 뇌과학 쪽 책을 많이 보는데, 제가 기억력이 비상합니다. 뭐가 비상하냐면 사람도 되게 잘 기억하고, 사진 찍은 것처럼 어디 여행을 가면 그날 바람이 불었는지, 그때 햇볕이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그때 음식이 되게 맛이 없었는지, 뭐 이런 걸 다 기억해요, 제가. 근데 제가 보기보다 섬세해서 정말 사소한 걸 다 기억을 하는데, 우리 남편은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요. 그건 섬세하지 않고 감정을 못 느끼는 거예요. 감정은 기억을 태그를 붙여줍니다. 탁 붙여줘. 그래서 꺼내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감정을 느끼고 섬세한 사람일수록 컬러풀하게 기억을 다 해요. 근데 섬세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기억을 못해요. 감정에 태그가 안 붙어있기 때문에 어디서 뭘 꺼내야 될지 몰라요. 그게 기억의 차이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감정기억, 성광기억이라고 말하는데 9.11 테러. 번쩍! 성광처럼 번쩍! 생생하게 기억해. 그 순간. 절대 잊을 수 없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세월호. 번쩍! 그날의 사건을 한 장의 사진처럼 그 아이들의 한 장면이 나에게 꽂혀버리면 그냥 그게 평생 기억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감정이라는 거는 이성이 머릿속으로 이게 신경을 따라 갔다가 행동하게 하는 거가 너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동물이 오면 만약에 위험한 게 딱 터졌을 때 이게 가서 위험합니다 그리고 행동하는데 너무 늦으니까 이미 죽어. 그러니까 감정은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위험한 게 딱 보면 바로 그 기억과 유사한 느낌이 들면 우리는 바로 반응해요. 1초도 안 걸려요. 0.0000 몇 초가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게 하고 기억해서 그걸 다시 똑같이 하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감정이라는 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무시하죠. 무시하면 안 돼요. 감정은 사라지지 않아요. 무시하면 무시당하면 나중에 반항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겉으로 드러난 감정이 다라고 생각하면 또 그것도 착각이에요. 가짜 감정과 진짜 감정이 있어요. 가짜 감정이라는 건 예를 들면 남편이 맨날 늦게 들어와. 너무너무 화가 나. 분노. 이게 가짜 감정이에요. 왜 가짜 감정이냐? 화난 게 왜 갑자기 진짜인데 너 화났는데? 왜 화가 났죠? 왜? 단지 늦게 와서? 밥도 안 해도 되는데? 남편 왜 화가 났죠? 남편이 사고 날까봐? 아니 너무 그럴 일은 없어. 그럼 그런 건 크게 걱정 안 해. 보험 들어놨어. 예를 든다면. 그러면 왜 늦게 왔는데 화가 나죠? 다른 여자 만나고 들었을까봐? 그럴 인물이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왜 늦게 들어왔을 때 화가 났을까? 저는 제 자신한테 계속 질문을 해봐요. 왜 화가 났지 너는? 이 화가 보통 다른 감정을 숨기는 감정이거든요. 그 겉의 감정이거든요. 왜 화가 나는지 생각해보니까 전 맞벌이잖아요. 어쩌다 일찍 들어가잖아요. 그럼 남편 좀 일찍 들어와가지고 나랑 좀 시간을 보내면 좋은데 꼭 내가 일찍 들어오는 날 늦게 들어와요. 내가 늦게 들어오는 날 일찍 들어와요. 그래서 맨날 화가 나 서로. 왜 이렇게 코드가 안 맞는 거야? 네? 잘못 들어가고 서로 코드가 안 맞아가지고 화가 계속 나 있는 거예요, 둘이서. 근데 그 감정의 화 안에는
섭섭함이 있는 거죠. 같이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섭섭함. 그러면 감정을, 진짜 감정을 잘 모르는 사람은 너 왜 이렇게 맨날 이러면서 화를 내요. 근데 내 감정을 한번 잘 들여다보면 섭섭한 거잖아요. 그러면 화를 내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내가 오늘 일찍 들어와서 당신하고 시간을 보내려고 그랬는데 안 들어와서 난 섭섭하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될 것을 자존심을 생각하면서 다른 감정을 거시운 그 감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짜 감정을 걷어내야지 대화가 돼요. 근데 이 가짜 감정이 나의 자존심을, 나의 페르소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걷어내야지 대화가 돼요. 그럼 내 감정을 더 면밀히 들여다봐야 되죠. 뭐지? 네가 느끼는 게? 진짜가 뭐야? 더 들여다봐야 돼요. 그걸 한번 좀 들여다보셔야지 진짜 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 감정도 그렇게 되고,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상대가 발끈해. 자존심을 건드렸나? 뭔지 그 이유를, 그 진짜 발끈하는 그 이면을 보셔야 돼요. 보통 그 발끈의 이유는 딴 데 있어요. 왜 화내고 난리야 정말 말 한마디 했는데, 이게 아니라 왜 화가 났지? 조금 더 들여다봐요. 그러면 그걸 한번 걷어내고 나면 이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런 사소한 이유로 막 남편하고 싸우고 언쟁을 할 때가 많았는데, 감정 공부를 하면서 내가 느끼는 화의 70~80%가 다 그런 딴 거에서 오는 거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그거를 걷어내고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남편이 놀라는 거예요. 당황해. 오늘 좀 일찍 들어와. 나 일찍 들어오는 날이거든. 안 들어오면 나 섭섭해. 뭐 이런 얘기하니까 갑자기 얘가 약을 먹었나. 맨날 화만 내다가 왜 그러는 거지 정말. 그러나 싫지는 않은 거예요. 네. 솔직하게 얘기를 하니까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는 거풀을 하나 걷는 거죠.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곰곰이 짚어가는 과정, 내 감정을 이렇게 곰곰이 들여다보는 과정을 자꾸 해야 내 걸 해봐야 타인의 것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내 감정을 먼저 들여다보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타인의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고, 타인의 말과 행동 중에는 말보다는 행동을 좀 더 관찰해 보시면 그 말의 진위를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제 딱 들어오는데 짝사랑을 하는 사람, 내가 저 사람 좋아해. 근데 저 사람이 나 좋아하는 거 몰라. 그러면 딱 들어올 때 너무 좋아서 싹 웃어요. 그러다가 나랑 눈이 마주칠 것 같을 때 갑자기 싹 표정을 바꾸죠. 연기자들이, 그런 이중적 감정을 잘 표현하는 연기자들이 진짜 잘하는 애들이거든요. 연기를. 정말 짝사랑이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 죽겠는 본능. 그러나 그걸 제어하려는 이성. 자존심 때문에 제어하려는 이성. 이 두 가지 감정을 같이 표현할 수 있고, 그걸 이해해야 그 가짜, 이성을 걷어내고 진짜 감정을 느끼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 감정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 제스처,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그 미소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과 말을 알 수 있다. 진심을.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소설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독서처럼 제일 좋은 시뮬레이션, 인생의 훈련은 없어요. 사람을, 제가 무슨 아나운서 하기 전에 엄청난 인간관계를 겪어본 적도 없고, 뭐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적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사람들 얘기하는 거에 관심이 많고 얘기 들어주고 뭐 이런 거는 좋아해요. 친구들 인생 상담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쭉 했으니까 굉장히 구력이 좀 되죠. 부모님이 이혼한 친구가 자기 집에 저를 불러서 밥을 먹이더니 인생 상담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갖고 제가 난생 처음 이혼한 부모님 인생 상담을 처음 시작한 게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근데 너무 진지하게 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쥐뿔도 모르면서 너무 열심히 듣고 너무 열심히 그걸 해주려고 했더니 그 후로 그 인생 상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실 뭐 아나운서실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다 방송 웃고 하니까 다 좋을 거라 생각하시지만 정말 우여곡절이 다 있잖아요. 사람의 삶이라는 게 그 안에서 힘든 애들 얘기를 우연히 제가 너무 많이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근데 저한테는 그게 이제 하나의 훈련이죠. 이야기를 듣는 것도 굉장히 좋은 훈련이죠. 상대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도 저한테 큰 훈련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제가 사는 삶이 너무 평균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그 이하의 것이 좀 없잖아요. 근데 그런 드라마틱한 삶은 사실 소설 속에 쏟아지게 많거든요. 정말 기이한 삶과 드라마틱한 삶들은 저 그냥 그 안에서 다 보고 느낍니다. 제가 좋아하는 바버라 킹솔버라는 작가가 훌륭한 소설은 공감을 만든다. 당신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 다른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게 해준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저는 소설을 읽을 때마다 그냥 그 사람의 삶에 한 번씩 갔다 와요. 같이 울고 같이 가슴 아파하고 그러면서 소설이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건 주로 여성 작가의 소설 좋아해요. 제가 여자니까 너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런 소설을 많이 보죠. 감정이입을 얼마만큼 깊게 하고 얼마만큼 세밀하게 들어가느냐, 이게 결국은 시뮬레이션 훈련의 가장 중요한 거고요. 다른 인생에 대한 깊이 있는 파고들, 이것이 결국 공감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느 아는 작가가, 남성 작가가 저랑 같이 있는 프로그램 하던 사람인데 연애는 한 100번은 해봐야 연애를 좀 했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공격에 들어갔죠. 너 연애 제대로 안 해봤구나. 야, 건물의 1층만 100개를 들어가 봤자 입구밖에 모른다. 근데 연애는 1층부터 지하부터 꼭대기까지를 한번 제대로 오르락내리락 해보면 딴 건물 겉에서 봐도 저 안에가 어떻게 돼 있는지, 어떻게 쓰일 것인지 미리 짐작 다 할 수 있다. 밖에서만 봐도. 굳이 안 들어가도 알아. 너는 한 번도 제대로 깊이 있게 지하부터 꼭대기까지 안 갔다 왔기 때문에 100번을 가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정말 진심이었어요. 한 사람을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노력을 하면 다른 사람도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노력을 하기가 힘드니까, 안 하니까 내 자신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그 내 자신을 모르니까 아무 말이나 하게 되는 거고, 또 나를 모르니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못 알아듣는 거고, 대화가 될 리 만무합니다, 서로. 그래서 내 감정을 정확하게 읽고 타인의 감정을 제대로 보는 훈련을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 독서를 하는 거, 그런 데서 느끼고, 또 하나는 상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삶은 이렇게 간극이 있습니다. 제가 무대에서 저쪽으로 가려면 간극이 있는 것처럼 타인과 나 사이에는 간극이 있는데 이거를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슉! 뛰어넘으려면 상상을 해야 돼요. 상상이라는 건 은유고 그 사람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그 의미를 내가 부여하려면 그거 되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잠시 여기서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이 사람이 그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선생님이세요. 신경정신과 선생님인데 살아남았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이 저 책을 왜 썼냐면, 죽음의 수용소에서 보니까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더라. 끌려가 죽은 거 말고 그냥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왜냐면 여기서 한 사람씩 끌려가는데 이유가 없어. 갑자기 이러다가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모르는 거잖아요. 어떻게 끌려갈지. 그러니까 막 초조한 거예요. 다음 순서가 날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면 살 의미를 못 찾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그냥 죽음을 선택하거나 병이 걸리거나 죽는 거예요. 근데 홀로코스트에서 다 잡아간 애들 말고 안 잡아간 애들이 남잖아요. 살아남은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얘네 중에 병 걸리지 않고 살아남아서 결국은 나중까지 살아남으면서 왜 살아남았나를 분석을 해보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이
의외로 되게 이렇게 몸이 좋고 건강하고 뭐 강한 애들 이런 애들이 살아남았을 것 같잖아요? 아니요. 되게 약하고 여리고 너무 섬세하고 제일 먼저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거꾸로.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삽질을 막 시키면 독일 군인들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 아이씨 왜 하는 거지? 이거 막 이렇게 아이씨 죽을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서 하나도 어느 기쁨 못 느끼는 사람은 빨리 죽어요. 근데 이렇게 삽질을 하다가 갑자기 탁 봤는데 하늘이 왜 이렇게 예뻐? 노을이 예술인데?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주어진 환경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감성. 정말 작은 거지만 소중한 작은 것에서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생존력이 엄청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결국은 그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 그 작은 것의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살더라.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살더라. 이런 걸 알게 됐고, 고통이 주어졌다는 건 뭐냐? 나한테 상처가 있다는 거고, 그 고통이라는 감정은 내가 그걸 풀기 위해서 뭔가 노력해야 한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울이라는 감정은 뭐냐? 내가 처한 문제가 왠지 내 능력 바뀌고 내가 여기를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을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우울이라는 거. 그러면 그것을 벗어날 수 있게끔 돼야지 이 감정으로부터 한번 벗어나 보는 거예요. 노력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은유라는 건 그 상대가 가진 삶의 의미, 상대가 얘기하는 것의 의미, 그거를 해석해주고 의미 부여해주고 그래야 그 존재가 거기에 있는 거고 지금 받는 상처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줘야지 상대가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유적인 것이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제 이걸 왜 붙였냐면 제가 사실 그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이 책이었어요. 공감의 언어를 쓰게 된 계기는 제프 콜빈이라는 포춘이라는 기업 잡지, 네? 그 세계적인 경제지 중에 하나인데 경제 잡지 중에 하나인데 거기 편집장이었던 사람이 매년 기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계속 보는 그런 사람인데 저 사람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 한창 몇 년 전에 막 얘기가 됐을 때 책을 적어낸 거예요. 인간은 과소평가되었다라는 책을 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계가 다 대체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4차 산업혁명 되면 기계가 다 인간 일자리 하나도 없어지고 인간은 다 없어질지도 모르겠는데 다 놀지도 몰라 맨날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때 저 사람이 저 책을 쓴 거예요. 인간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너무 모른다. 인간이 과소평가됐다. 제대로 평가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인간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서 반드시 가장 얻고자 하는 것을 제공해주는 사람,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앞으로 정말 높은 가치를 평가받을 것이다. 그게 뭐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공감이다. 근데 이게 그 후에도 여러 사람이 씁니다. 이 책을. 이런 관련 내용들을. 제가 최근에 이런 책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인간은 근본적으로요. 생존을 하기 위해서 진화를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혼자 진화 못해. 털도 없고요. 얼어 죽어. 털도 없고 몸집도 작아. 이도 별로 발달 안 했어. 이래가지고 다른 동물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사회적인 동물, 집단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같이 머리를 써서 동물을 때려잡습니다. 유인책, 뭐 사냥하는 애, 이쪽으로 모는 애, 저쪽으로 모는 애 이렇게 생존했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는 혼자 되면 죽어가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 혼자 너무 오래 있으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같이 있어야 안 죽고 싶은데 너무 혼자 있으면 죽고 싶어. 너무 괴로워. 고립되면 인간은 끝나는 거거든요. 인간에게는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하거든요. 본능이에요, 본능. 그 전에 그렇게 됐을 때 죽었기 때문에 몸속에 내재되어 있어요, 우리 몸속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계를 대체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누군가에게 그거를 채워야 해요. 같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게 없으면 생존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래서 그게 그걸 채워줄 사람이 되면 그 존재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생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이제 공감의 언어를 쓴 다음에 이제 교육 쪽의 분야 사람들한테는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미래의 직업이 없는 게 아니다. 있을 것이다. 인간을 상대로 하는 비대면이 아닌 대면으로서의 인간이 해야 할 역할은 계속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의사라면 진단 없어져요. 다 기계가 대체합니다. 지금도 95%의 아주 정확한 확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상담하는 의사 필요해요. 우리가 병에 반은 말만 해도 나아요. 의사 선생님이 손만 좀 붙잡아줘도 낫는데 1분만 하고 바로 나가라고 그러니까 병이 안 낫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30분만 시간을 내주고 우리하고 얘기만 좀 해줘도 다 나을 병들이 안 나요. 네, 그래서 상담해주고 대면해주는 그 의사는 계속 존재할 거고 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로 대표적으로 꼽는 게 교육 분야예요. 왜냐하면 교육은 기계가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간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전수하는 의미가 있고 이 말과 소통은 에너지를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 분야가 살아남는다. 뭐 이런 것들이 연구되어져 있어요. 앞으로 애들을 키움에 있어서 지금 자라는 애들이 학교를 못 가서 직업을 못 구하는 게 아니라 직업이 없어요, 몇 개. 그럼 남는 직업은 다 대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직업이라 해야 되는데 애들을 컴퓨터 앞에 앉혀놓고 계속 암기만 시켜갖고는 직업을 못 구해요, 나중에. 대면 스킬이 있는 애들이 살아남아요. 그래서 어머니들한테 제발 이제 그만 혼자 두시고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스킬만 가져도 앞으로 생존합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결론으로 얘기하자면 공감을 하는 이 과정이 상대에게는 힘든 사람에게는 치유가 되는 과정이지만 그거를 들어주는 너는 뭐냐? 라고 말을 했을 때 저에게는 또 다른 세계로 확장되어가는 성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감이라는 게 남의 얘기를 듣는 게 하찮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성장이고 상대에게는 치유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앞으로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귀한 강연을 들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귀한 강연을 들었으니까 이제는 또 대화의 주제를 했으니까 함께 또 직접적인 대화를 나눠봐야겠죠. 저희가 앉아서 그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한번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크 및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들도 좀 들으시면서 저도 많이 공감을 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앞서서 작가님께도 개인적으로도 좀 저의 고민을 살짝 얘기를 드렸는데 예. 눈빛만 봐도 또 저를 후배라고 생각을 해주셔서 또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또 저도 고민이 많았는데요. 사실 말을 하는 직업으로서 개인적인 질문을 먼저 드려볼게요. 계속 질문해야지 막 기회만 엿보고 있었는데요. 말을 하는 직업이 저는 예전에는 아나운서들을 보면은 저 사람은 일상생활에서도 진짜 말을 잘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끼리도 하는 말들이 있었어요. 아나운서들이 말을 다 잘하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대화를 다 잘하는 건 아니구나. 왜냐면 저는 듣는 거를 잘 못한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일상생활에서. 그렇죠. 네. 이게 말을 하는 것과 듣는 것들, 대화를 잘하는 게 말을 하는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대화를 잘하는 거랑 혼자 말하는 걸 잘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거죠. 네. 네, 대화를 잘하려면 일단 상대를 알고 상대하고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튜닝하고 맞춰가면서 그 상대의 이야기를 먼저 듣는 게 전제가 되는 거고 그 들은 걸 가지고서 이제 이야기가 풀려나가는 거고
말을 잘한다는 거는 일종의 좀 글쓰기 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글을 써보면 생각을 정리해서 글을 쓰잖아요. 나 대화라는 건 뭘까? 공감이라는 건 뭘까?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정리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오늘 일종의 제가 강의를 하는 거는 말하기죠. 말하기. 이거는 제 생각을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나의 주장을 굉장히 주관적인 거지만 설득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쭉 설득해서 거기에 어느 정도 공감해 주시면 성공한 거. 그건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이고, 이 대화라는 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상대가 존재하고 그 상대에 따라서 너무나도 그 대화가 달라지기 때문에 듣는 게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죠. 기술이 다르죠. 그런데 아나운서들이 사실 잘 듣는 걸 하는 훈련을 하는 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들어요. 그래서 방송을 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귀머거리가 엄청 나와요. 자기 말은 잘하는데 다 배워가지고 싹 하는데 듣는 걸 못하니까 앞에서 다 대답을 했는데 또 물어봐. 눈은 여기 보고 있고. 네. 그렇게 하면은 상대가 대화할 맛이 없어져요. 내 얘기 전혀 안 들었구나. 지금 나 아까 다 얘기했는데 또 질문하지? 그럼 대화하기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잘 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그 스튜디오에는 이렇게 저희 방송 스튜디오에는 조명을 여기 가운데만 켜놓고 이쪽에는 막 작가도 앉아있고 PD도 앉아있고 뭐 다른 사람들 잡담하고 카메라맨들도 있고 말인데 다 커피 마시고 뭐 이러고 다 자기 할 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막 어떨 때 뭐 이거 해라 막 작가가 뭐 막 순서도 보여주고 이러는데 그 안에서 이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걸 보면서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한 거죠. 여기를 엄청 집중하지 않으면 산만해갖고 잘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귀머거리 10년 하죠, 보통. 지나면 이제 그 엄청 집중을 해야지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네. 어렵죠. 집중력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의 책을 읽은 분이 먼저 질문 한번 주셨어요. 특별한 질문 주셨는데 직장과 조직에서 소통을 하는 방법을 좀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직장과 조직은 조금 특별한 조직이잖아요. 아까 윗사람과 말한 것처럼 네. 평등하지 않죠. 네, 윗사람과 소통하는 방법, 또 요즘에 또 아랫사람과 소통하는 방법에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요건 또 스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것도 그냥 자기 스타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뭐 출세하고 안 하고는 결국은 그 사람의 그 근데 저는 선택이고 영혼을 팔아가면서까지 저는 출세할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 그거는 자신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공감의 언어를 내고서는 이제 교보에서 제가 이제 교보에서 책 자기계발서 입문 분야 이제 책 선정을 같이 도와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모집을 했어요. 그 사람들 듣고 싶은 사람들 오라고. 근데 너무 많이 오신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요즘에 소통에 대한 사람들이 관심이 많지? 그럴 만큼 많은 숫자가 왔는데 저는 그것도 놀랬지만 더 놀란 건 남성이 반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놀랐어요. 그래서 남성의 연령대를 보니까 30, 40대가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거기에 또 놀랐어요. 아니 저 나이에 뭐가 아쉬워서 소통이 그렇게 궁금한 거지? 근데 보니까 집에 들어가면 부인이랑 대화 잘 안 되고 회사에서는 중간에 끼인 세대인 거예요.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 그래서 너무 힘이 들어서 소통을 잘하고 싶어서 온 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만큼 윗사람 아랫사람 사이에서 너무 힘든데 지금 뭐 그렇게 표현해서 세대론으로 표현하면 586들은 그 옛날 스타일을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고 밑에 MZ세대들은 자기네 주장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 중간에 껴있는 30, 40대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 주장을 할 수도 없고 위랑 아래 찢겨가지고. 그러나 저는 솔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스트레스 안 받고 조직생활 저는 이제 30몇 년을 했죠. 저도 관리자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진정성과 솔직함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윗사람하고 할 때도 힘들면 힘들다고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요. 제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너무 힘든데 오늘은 뭐 제가 같이 못하겠다고 설명해요. 만약에 회식에 내가 빠져야 되는데 그거를 매번 이제 몇 번을 빠지게 되면 오해를 해. 대화를 안 하면 저거는 뭐 맨날 안 오고 저딴 게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서 힘들지만 굉장히 불편해요. 사실 윗사람하고 그런 시시콜콜한 얘기를 한다는 건 내 자존심도 상하고 귀찮고 그렇지만 저는 그걸 이제 아래 애들한테 표현할 때 불편한 소통이라고 그러거든요. 불편한 소통을 감행합니다. 저는. 그래서 윗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가서 제가요 제 사정을 많이 얘기해요. 같이 밥 먹고 그래서 얘기를 해요. 제가 뭐 모시고 살고 뭐 아이가 이렇고 뭐 저쩌고 다 얘기하면 제 위치와 입장을 이해하게 되거든요. 윗사람이. 그러면 제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훨씬 너그러워져요. 근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무작정 안 하면 계속 서로의 오해가 쌓이면서 관계가 틀어지죠. 그 관계가 틀어지지 않게 하는데 중요한 건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계속 가서 불편하더라도 그 윗사람과 그런 대화를 하는 게 너무 불편하지만 계속 가서 뻔뻔하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윗사람들이 알았어 오지마 이렇게 나오게 그렇게 계속 소통을 하고요. 근데 윗사람은 도리어 쉬워요. 어떻게 보면 아랫사람이 더 어려워요. 제가 이제 남자 후배 둘을 팀장으로 놓고 부장을 하는데 여자 상사가 힘든 게 뭐냐면 남자 후배들은 이렇게 남자는 저는 개라고 표현하고 여자는 고양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개는 서열이 있어요. 그래서 네가 남이 맞아? 하고 확인을 해요, 서열을. 근데 여자들은 고양이라서 고양이는 항상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서열이 없어요, 여자들은. 여자들 관계 속에서는 호불호가 있을 뿐이지 서열이 없어요. 너무 이해합니다. 네. 근데 남자들은 그 서열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밑에 있던 남자 후배가 정말 개인적으로 친했던 후배인데 제가 부장이 되자마자 제 서열을 확인하는 거예요. 얘가 부장님 뭐 이런 거 하면서 막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얘를 밟어? 아니면 내가 죽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황 처음이어가지고. 그리고 일단 그날 자리를 나왔어요. 일단 나오고 내가 걔랑 굉장히 친한 후배하고 통화를 했어요. 지금 왜 나한테 저러는 거지? 근데 걔가 그 전에 여자 부장한테도 그랬었다는 거예요. 서열을 확인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알았어. 어떡할까? 그날 저녁에 들어가서 고민을 했어요. 얘를 어떻게 해야 얘가 나를 부장으로 인정하면서도 나랑 친분 관계도 유지하면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엄청 머리를 굴면서 고민을 막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화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관계 처음에 우리 인간으로서 서로의 첫 단추를 잡기로 해요. 사람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걔를 불렀어요. 야, 우리 커피 한잔 하자. 다음날 아침에 나와보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어제 지가 되들어 놓으니까 내가 이제 불러서 혼쭐을 낼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 커피를 왜 선배랑 내가 둘이 마시러 가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둘이 마시면 안 되니? 그랬더니 싫어요. 막 계속 그래요. 아니 커피 한잔 하자는데 뭐가 그렇게 조건이 많니? 그냥 커피 한잔 야 딸내미 거 좀 사가지고 가게 같이 가자. 그랬더니 이제 인상을 쓰면서 이제 끌려 내려왔어요. 근데 커피를 좀 놓고 제가 얘기를 했죠. 너랑 나랑 원래 되게 친했던 거 알아 몰라? 알죠. 야 부장이 뭐고 팀장이 뭐니? 내가 물어봤어요. 글쎄요. 야 부장하면 얼마나 하니 내가? 1, 2년? 야 너는 팀장하면 몇 년이나 하니? 1, 2년. 야 1, 2년 동안 너랑 나랑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면 안 되니? 이 기회로? 서로 부장과 팀장으로 좋은 서로 선후배로 좀 일해보면 안 되니? 나는 그러려고 너를 만나서 좋은 인연을 맺을 이 기회에 너랑 좋은 인연으로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너는 그게 싫으니? 나하고? 그랬더니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 약호 확 죽어서 그다음부터 엄청 잘했어요 저한테. 그거는 이제 저의 진정성을 안 거죠. 나는 너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부장으로서 너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한번 맺어보겠다고 온 건데 뭘 따지냐 네가 나한테 라고 얘기하니까 서열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잘 지냈어요. 저는 윗사람과의 소통이든 아랫사람과의 소통이든 제일 중요한 거는 진정성이라고 생각해요. 아, 너는 또라이야. 너는 미친 X지? 그렇게 단정해놓고 아예 선을 긋고 하는 게 아니라 너랑 나랑 한번 잘 지내보자 라는 거를 저는 전제로 놓고 안 맞더라도 그냥 불편해도 소통을 하고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아랫사람에겐 더 내가 너한테 도움이 돼볼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 되더라. 그게 안 되면 그냥 포기해요. 그 사람은 그게 싫으니까. 다 먹히는 건 아니죠 사실. 뭐 그렇겠죠. 근데 저는 먹혔어요.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근데 안 먹힐 수도 있겠죠. 뭐. 전 되게 부족한가 봐요. 어떻게 손 봐줬는지 말씀해 주시는 줄 알았는데 손을 진정성. 네, 손을 볼라고. 네. 어떻게 손을 밟아주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밟아주려고. 네.
저보다 너무 커서. 근데 진정성이었어요. 아니, 사실 너무 부족했습니다. 네, 저는 이 질문을 써주셨는데 되게 좋았어요. 사실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뭘 느꼈냐면요. 되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네, 전제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계속 공감하고 두드리고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너무 느껴서 그게 전제라고 느꼈는데 사실 모든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일 것 같은데 그렇지는 네. 않죠. 근데 상대방이 그거를 좀 이용한다고 느낄 때가 때로는 이용을 네. 당해주는 거죠. 한두 번. 이용을 당하는 걸 한두 각오를요. 번은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뭐 계속 상처가 되면 계속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정리해야죠. 그 사람이 순수하게 계속 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나 처음부터 그거를 너무 전제해 놓고 처음부터 너무 그게 두려워서 시작도 안 하는 건 좀 그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있고요. 근데 어쨌든 한번 부딪혀 볼 수는 있는 거죠. 뭐 모든 관계가 다 좋게 끝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래도 노력을 한 번은 부딪혀보고 한두 번은 부딪혀보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그게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막 상처가 한두 번씩은 다 있고 다 있죠. 네. 사람 관계에서 그럼요. 관계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네. 쉬우면은 관계 못할 사람이 없죠. 저도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시도하려고 계속 그래도 내가 이거를 이해하고 하는데 해보자 이렇게 노력하는 거죠. 그래도 부딪혀보는 걸로 저희 마음을 좀 다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문에 나서면서 좀 부딪혀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처를 좀 다독이면서 그럼요. 오늘 잘 들었으니까 저희가 먼저 한 발 더 나가려고 손을 좀 잡아보는 걸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강의를 들으면서 조금 궁금한 점이나 뭐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은 점이 있으실까요? 너무 완벽했나? 강의가 너무 완벽했나요? 혹시나 직장 생활이 혹시나 아니면 무슨 뭐 고민이 있으시면은 본인 얘기가 아니어도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대답을 해드릴 수 있고요. 사실 소통 너무 어렵잖아요. 아마 많은 사례 속에서 나오긴 했을 것 같긴 한데. 모든 대상과 소통해야 되는 거는 그럼요. 말하자면 사람도 가려야 될 필요성이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공감하면 안 되는 뭐 대상이나 일도 또 그렇죠. 좀 그런 경험담 있으시면 그러니까 그게 소통을 포기한 우리는 하지 않은 그럼 반대로 하면 되나요? 글쎄요. 근데 저는 사실은 만약에 관계가 잘 되지 않는 경우는 있어요. 왜냐면 제가 노력하는 이건 박수를 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좋게 본다고 해서 그쪽이 나를 좋게 보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제가 아무리 다가가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게 한두 번은 괜찮지만 계속되면 제가 스토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박수가 안 마주쳐지면 저는 그 다음에 포기해요. 그러나 그 사람을 막 계속 내가 나쁘게 생각하려고 하지는 않아. 그래 너도 이유가 있겠지. 너도 무슨 상처가 있겠지. 뭐가 힘든 게 있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관계는 안 이어지는 거죠. 관계라는 건 제가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만드는 거지 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서 제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인연이 있어요. 있기는. 그리고 또 공감해서 안 될 상대라는 거는 너무 이상한 사람들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뭐 사이코패스라든가 나르시시스트라든가 뭐 경계성 성격장애라든가 이게 공감 제로라는 책이 있어요. 공감을 전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어차피 대화가 안 돼요. 우리가 그 사이코패스는 잘 아시고 나르시시스트도 자기밖에 생각 안 하겠다. 나는 사람을 다 도구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감제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도구화해요. 나를 위해서. 상대를 도구화해버려요. 근데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사람을 자꾸 도구화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제일 전제가 사람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도구화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게 범죄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공감을 못하는 사람들이 특히 그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경계성 성격장애가 뭐냐면 고유정 경계성 성격장애예요. 그런 게. 그래서 그게 다 범죄자가 될 수 있고 공감을 못해요. 그래서 공감 제로라는 게 공감 전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사람하고는 노력한다고 되지도 그러니까 이게
노력이라는 것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죠. 제가 안 되는 사람한테까지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멀쩡한 사람을 내가 오해하고 멀쩡한 사람들을 내가 괴롭히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니까 내 감정을 읽고 상대가 그렇게 오해하는 걸 내가 서로 풀어내는 그런 노력을 한다는 거지. 공감 제로인 사람들하고 제가 뭐 그러면 죽음을 당하는 거죠.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운이라고 생각해요. 운. 저에게 다가오는 인연이나 이런 것이 운이잖아요. 네. 피할 건 좀 피해야 되죠. 제가 운이 좋았나 봐요. 네. 저희도 참 좋죠. 여기 좋은 거죠. 이렇게 만난다는 것 자체가 운이 좋은 거죠. 답변이 잘 되셨습니다.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있을까요? 네. 공감에서 나아가서 좀 소통이나 언어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일례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감정이나 평소에 있었던 상황에 대한 공감이 되게 잘 갔어요. 근데 이러한 감정을 표현해내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내는 데 있어서 좀 글을 쓰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말로 표현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생각한 거를 말로 표현하는 거. 글이든 말이든 예. 생각하는 거를 좀 이렇게 표현해내는 사람마다 그거는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할 것 같고, 저는 책을 쓸 때 사실 저의 경험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감정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고 그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거에 굉장히 충실해요. 제가 딴 사람보다 좀. 그래서 기억을 가지고, 제가 아까 감정과 기억은 같이 간다고 했잖아요. 제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저의 기억을 꺼내가지고 하나하나 복기를 하는 식으로 제가 글을 써요. 이때 상황에서 이랬지, 저랬지, 그때 누가 이렇게 했지, 저렇게 했지, 그런 거를 이렇게 복기하듯이 제가 글을 쓰거든요. 그래서 제 글을 읽어보시면 그냥 마치 제가 옆에서 그 상황을 막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글쓰기를 해요. 저는 어떤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 절대 못 되고 그런 논리적인 글을 써본 적이 없고요. 저의 엄청난 기억력을 가지고 과거의 저의 사건들을 하나씩 꺼내가지고 기억하고, 제가 같이 방송했던 사람들의 그 순간을 기억해서 묘사해는, 저는 그 느낌을 느꼈던 그대로 적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걸로 글쓰기를 하는 거고, 말로 표현할 때는 그거를 정리해서 얘기하는 거. 글 쓰는 거랑 비슷하죠. 말하는 거랑 글 쓰는 거랑 비슷해요. 저는 이 말하는 이 느낌을 갖고 글을 쓰거든요. 말하듯이, 누구한테 얘기하듯이 그렇게 쓰기 때문에 좀 감정과 기억을 중심으로. 그래서 에세이 장르밖에 못 써요. 뭔가 좀 그럴듯한 거 좀 저도 하나 좀 써보고 싶은데 안 되네요. 한계입니다, 한계. 네, 더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네, 속속들이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를 만나서 반갑고요. 그냥 남과의 소통 말고 내가 이제 공감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선택하고 책도 쓰시고 하셨으니까 남편분이랑 자녀분하고의 이 소통 대화를 할 때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이런 게 좀 낫다, 잘하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 좀 들려주실 수 있는지. 저도 인간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려움이 많은 사람인데 남편이 저랑 정반대 성격이에요.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저는 너무나 섬세하고 막 기억력도 엄청나고 막 모든 걸 다 느끼고 이러는데 굉장히 무던하고 무덤덤하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좀 답답하기도 하고, 제가 느끼는 걸 같이 못 느끼니까 좀 그러긴 했는데, 제가 가족들한테 제일 많이 하려고 하는 거는, 첫 번째가 시간을 많이 있으려고 노력해요. 같은 경험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는 얘기를 많이 들어줘요. 오늘은 뭐 했어? 오늘은 어땠어? 만났더니 어때? 어떤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질문을 많이 하고, 그러면 얘기를 하면 계속 들어줘요. 근데 하나 억울한 건 뭐냐면, 제가 잘 들어주니까 자기 얘기는 맨날 와서 해요. 오늘 누가 어쨌든 막 얘기하는데,
제가 뭐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안 들어요. 자기 얘기 할 게 많아가지고 내 걸 안 들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럴 때 좀 화가 나죠. 내가 아니 한 10개를 들어줬으면 한 개는 좀 들어주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제가 얘기하죠. 어거지로 듣게 하고 이러는데 좀 더 잘 이게 그 듣는 것도 사실 일종의 훈련이거든요. 듣는 것도 자꾸 하다 보면 재밌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그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서 이제 퇴직 전에 훈련을 시키려고 열심히 지금 트레이닝 중입니다. 남편이. 아들은 사실 너무 바빠서 엄마가 맞벌이 엄마라는 건 뭔가 하나 부족한 거거든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존재해야 될 시기에 엄마가 없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 결핍 같은 게 있어요. 같이 좀 시간을 외국에서 좀 보내게 되니까 제일 먼저 한 말이 엄마 항상 바쁘잖아. 그리고 얘는 나한테 뭔가 요구하려고 그랬다가 내가 바쁜 기색이 딱 보이면 싹 접어요. 그거 자체가 정상적이진 않은 거죠.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딱 접는 걸 볼 때마다 제가 마음이 좀 안 좋아요. 그러나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 뭐 한계는 이뤄야 되니까. 그래서 얘가 아무래도 연애를 좀 빨리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애정 결핍. 그러니까 한없이 주는 사랑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항상 결핍돼 있잖아요. 엄마가 결핍돼 있고 부족하니까 딴 데서 채우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아이가 연애를 정말 제 예상과 적중해서 엄청 일찍 고등학교 졸업도 하기 전에 연상의 여인과 처음에 연애를 했어요. 그것도 애정결핍인데 연상하고 잘 연애를 해요. 그래서 연상의 여인과 하더니 또 가러 또 가러 그러면서 아직 정착을 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연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조금 더 대화가 많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는 내리막으로 내려가고 있고 나이가 제가 55세 남편이 58세 이러니까 한국 나이로 그러면 내리막이잖아요. 자기는 이제 취업이 돼서 이제 오르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올라가고 엄마 아빠가 내려가니까 약간 불쌍한가 봐요. 요즘에는 갑자기 측은지심이 발동했는지 요즘에 대화가 잘 돼요. 옛날에는 엄마 아빠가 좀 너무 자기보다 약간 위에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약간은 좀 거리감을 두더니 이제는 가끔 이제 뭐 사다 주기도 하고 우리한테 그럼 우리가 또 감동하고 이러면 굉장히 잘난 척하면서 잘난 척하는 기회를 줘요. 그래 야 대단하다 야 우리 아들이 이런 것도 다 해주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은 그냥 이제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좀 더 내려갈 거니까 얘는 좀 더 올라갈 거니까 더 대화가 잘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죠. 부족하죠. 맞벌이 엄마는 완전히 채워줄 수는 없어요, 사실. 연애를 많이 하겠죠. 인간적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공감이 많이 되시거든요. 저는 왜 아들도 없는데 공감이 많이 되죠? 남자친구 혹시? 네. 네, 재밌겠습니다. 네. 네.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죠?